자, 우리 시장 세분화와 관련해서 어제까지 어떤 생각해야 될 변수가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지리적 변수와 인구 통계학적 변수 그리고 심리 도식적 변수까지 좀 봤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봐야 될 변수가 행동적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적 변수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행동적 변수에는 소비자의 어떤 사용과 관련된 패턴, 행동,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구매 또는 사용 상황입니다. 자,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황이 어떠냐? 자,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어떤 회사에서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게 과거에는 없었죠. 자, 이런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행동적 변수의 첫 번째 구매 상황이나 사용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입니다. 자, 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은 다양해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 편익 세분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편익이 서로 달라요.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이런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 사용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세부적으로는 하지는 않겠지만 제품 사용과 관련해서 5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5가지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사용 경험이 전혀 없는 소비자. 과거에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 자,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단계를 나눠보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끝에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이런 사람들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같으면 상표 전환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유도를 해야 되겠죠. CRM에서 뭐라 그러나요? 그걸 과거에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다시 되돌리는 거를 전환. 용어가 하나 있었죠. 윈백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윈백. 예전에 몇 주 전에 할 때 윈백 뭐 이런 거 한참 얘기를 했는데 윈백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마켓 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또. 자, 이 기업들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소비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잠재적 소비자 상대로 촉진을 계속 해야 되는 반면에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높은 기업하고는 좀 다르죠. 소위 말해서 뺏어와야 돼요. 다른 기업의 높은 점유율을 가진 기업의 소비자를 데리고 와야 되죠. 자기 회사로. 그래서 브랜드 스위칭을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상표 전환을 유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조금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용률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통계를 보겠지만 뭐 간단한 걸 보겠지만 자, 30% 40%의 숫자 사용자가 우리 회사의 거의 70% 80%의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량 소비자를 많이 확보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성도라는 게 있는데 로열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잘못 써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충성도는 로열티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구매 패턴에 대한 관찰이 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판매할 때는 이런 의도로 판매했는데 소비자는 다른 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예가 한번 여러분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요거는 좀 생각나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충성도와 관련된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태도인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 있는 사람 반면에 어떤 경험에 의해서건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열성적, 호의적, 보통의 경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상태가 있는 반면에 극단적으로 아주 열광하는 사람, 매니아가 있는 반면에 적대적인 소비자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매자의 상태인데, 구매 과정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마케팅에다가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요 행동적 변수는 좀 간단하게 봤는데, 실제 예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 심리 도식적 변수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심리 도식적 변수를 구성하는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이게 뭐가 있었나요? 성격이 있었나요? 성격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라이프 사이클. 자, 이거는 좀 여러분 중에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과거에는 좀 대개의 경우에 주부들이라고 우리가 통칭했던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쳐요. 골프를 많이 치는데 여성 전용 클럽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연습장이죠. 연습장 같은데 여성 전용.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습장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골프채 있죠, 채. 골프채, 용품 있죠. 골프채를 주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체구가 좀 작고 힘이 좀 떨어지죠. 그건 물리적인 그런 특성이니까. 물론 더 예외적인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가벼운 클럽, 골프채라든가 이게 좀 가벼워야 되겠죠. 이게 많잖아요.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 치는 거랑 한국의 프로 말고 일반 골프 매니아들이 많은데 여성이 치는 골프채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다르죠. 신체 사이즈부터 다르고. 자, 가벼운 클럽을 선호하는 여성 골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캘러웨이라는 회사가 골프 용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업체예요. 그래서 얘들이 보니까 한국의 여성 골퍼들 보니까 좀 특성이 다르더라. 그래서 좀 가벼우면서 체형에 맞게 이렇게 해주니까 좀 잘 팔리더라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뭔가요? 이런 거는 심리 도식적 변수를 이용한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한국의 여성 중년에 아니면 일반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도 골프를 많이 치는 걸로 좀 가고 있고, 또 어떤 특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를 반영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좀 골프는 여러분하고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저도 자꾸 골프로 집중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참고로. 근데 아마 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골퍼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냥 자만을 해보는데, 자, 요거는 좀 미국의 소비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아까 우리 행동적 변수 할 때 사용량을 봐야 된다 그랬죠. 사용량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일반적인 용품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거를 생활용품이라 그러죠. 생활용품인데, 비누와 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헤비 유저하고 라이트 유저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비누와 세제조차도 비누와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6%가 있어요. 뭘 쓸까는 제가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94%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누와 세제를 써요. 근데 50% 소비자가 75%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비누하고 세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데 헤비 유저, 라이트 유저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제 주위에 보면 세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자, 화장지도 일반적으로 다 쓰죠. 근데 이거는 좀 그렇게 헤비 유저, 라이트 유저와 그렇게 차이가 많진 않아요. 71%. 여기 보면 뭔가요? 샴푸도 좀 많죠. 80%. 50%의 이용자가 80%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보다 더 그런 게 뭔가요? 맥주는 아마 한국에서 조사하면 이게 훨씬 더 높게 나오겠는데 50%의 소비자가 87%를 마시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자, 이거 사용량이 높은 사용자들의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런 맥주 시장. 그 다음에 콜라도 아마 한국에서 조사하면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저도 콜라를 일부러 마시진 않는데 콜라를 안 마시는 사람도 있죠. 목이 좀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 자,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량 소비자, 소량 소비자의 비중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다량 소비자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품의 경우에. 자, 산업재 시장의 세분화인데 산업재 시장은 우리가 B2B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B2C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죠. 구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차이가 있는데, 자, 요 산업재 시장의 주요 세분화 변수는 요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요거 인구 통계적 변수가 좀 다르죠. 회사 규모라든가 산업 위치인데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할 때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뭐였나요? 주로 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좀 다르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운영 변수, 자, 구매 접근 방식, 상황적 요인, 긴급하게 필요하냐, 특별한 용도냐. 이거 일반 소비자도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타 소비재 시장하고 동일하게 지리적 변수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됩니다. 구매자가 추구하는 편익이라든지 사용률, 충성도. 자, 이거는 앞에 소비자하고도 좀 비슷한데, 자, 이런 변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는데 이건 소비자하고 비슷한데 여기 이제 주로 봐야 되는 시장 세분화 변수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만 보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우리가 세분화 변수로 봤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같이. 주로 봐야 되는 건 이런 건데
이것들도 무시를 하지 말고 같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 세분화와 관련해서 변수들을 좀 봤는데, 자, 이 변수와 관련해서 그러면 시장 세분화를 물론 변수를 잘 선택해서 세분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외에 세분화가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그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 변수를 아무리 잘 선택을 했더라도 그 변수를 가지고서 세분화를 진짜로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짚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죠. 요즘은 잘 없는데 과거에는 그 사장님 방에 가면 책꽂이에 책이 쭉 꽂혀 있죠. 근데 그런 의문이 들죠. 아니, 저 거실 같은 데 가면 저 책을 다 읽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만 장식용으로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뒤에 서재에 책이 이렇게 꽂혀 있고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외관상으로는. 우리가 머릿속을 해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 외관 보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소비자를 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거예요. 장식용으로 책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자, 이거 어떻게 측정할까요? 실제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더라도 말을 할까요? 이렇게. 나는 사실은 책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남들이 봤을 때 유식해 보이거나 좀 있어 보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이거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예를 너무 많이 들면 길어지니까 좀 가도록 하죠. 자, 세분시장 특성들이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그 변수를 잘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측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거는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접근 가능성입니다. 유통 경로나 매체,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나 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서나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야근을 자주 하는 미혼의 여성, 이렇게 타겟을 정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타겟 정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기업이 접근할 거냐는 거죠. 자, 특정 지역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살지는 모르죠. 서울 시내에 예를 들어 국한에서 보면 흩어져서 살고 있을 텐데,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주 이렇게 노출이 되는지, 야근을 자주 하는 미혼의 여성, 자, 이거 측정하려고 아니면 접근하려고 우리가 기업인데 행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 신고당하겠죠. 잘못하면. 밤에 10시, 11시 돼서 계속 이렇게 따라 붙어갖고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야근을 좋아하고 아주 캐리어 우먼으로서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몸이 정말 상사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야근하다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식하다가 늦어갖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거죠. 무조건 밤 11시 돼서 지하철 타는 사람이 액티브한 커리어 우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장담할 수 없죠. 노는 거를 좋아해서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자,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시장 규모가 세그멘트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규모가. 자, 소비자 기호에 정확히 맞는 제품을 만들면은 만드는 족족 다 팔리겠죠. 다 팔릴 거예요, 아마. 서비스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되면 규모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굉장히 세분화해서 잘게 시장을 쪼개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1000가지를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 1000가지 정도의 제품을 연령별로, 직업별로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아니면 시니어냐 이런 걸로 한 1000가지 정도 제품을 만들면 거의 뭐 점유율을 한국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90% 정도, 100% 점유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장의 생산 라인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장에서는 1년 가도 뭐 몇십만 대 안 팔리는 거, 그런 거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세분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요거는 상대적이라서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분 시장을 점점 잘게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은 해소가 되고 있긴 하는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규모가 작게 되면 수익성 측면에서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차별화 가능성입니다. 세분 시장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케팅 포피에 의해서 접근을 할 때 소비자가 반응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쿠폰 줄 때 반응이 어떻냐? 소비자가. 한 개 살 때 끼워 팔 때 어떠냐? 그 다음에 디자인을 굉장히 세련되게 했을 때 어떠냐? 이렇게 소비자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소비자가 좋아할 거다. 이렇게 그 개념상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입니다. 자, 이게 아마 측정에 있어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실행 가능성이죠. 효과적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장을 우리가 그 잘게 이렇게 잘게는 아니고 세분화를 했는데 이런 시장이 그 실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시장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시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좀 평범하잖아요. 이거 들어보면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중에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거 있나요, 여기서? 별로 없죠, 이 부분은. 세분화할 때 요건으로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좀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다 했고, STP에서 두 번째인 타겟팅이에요, 타겟팅. 자, 요렇게 나눴어요. 이제 세분화를 다 했다는 전제하에서 그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그 앞단에서 필요한 게 이 세분 시장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평가하는데 세분 시장을 평가하는 기준에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분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이 어떻게 됐냐. 구조, 세분 시장의 구조. 이건 다른 말로 매력도예요, 매력도. 이런 세분 시장이 매력적이냐. 다 매력적일 수는 없죠, 이게. 구분을 해놨지만
그 세그멘트 하나하나가 다 매력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게 어떤 건가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봤더니만 절반 정도의 세그멘트가 다 매력적이에요. 근데 우리 기업에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절반을 다 타겟팅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 제약하에서 자원 제약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세그멘트만 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규모와 성장률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소규모 기업은 기술 자원이 부족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작은 시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들 간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니치 세그멘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장 구조의 매력도인데, 자, 요 충분한 규모와 성장률을 갖추고 있어요. 있으면서 시장 구조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 구조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들어가면 정말 사람들이 그 우리 제품을 많이 사줄 것 같긴 한데, 우리와 비슷한 플레이어들이 여기 많이 있다. 많이 있다 그러면 구조상에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죠. 자, 여기 시장 구조가 매력적이냐 아니냐는 뭐로 볼 수가 있나요?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 모델이죠. Five Forces 모델. 자, 여기 별로 언급을 안 해놔서 그런데 이게 뭔가요? 다 경쟁 강도가 어떻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쟁 강도, 라이벌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두 번째 뭔가요? 대체 상품의 위협. 대체 상품, 대체재의 위협이 어떠냐? 그 다음에 뭔가요? 구매자의 힘, 구매자의 힘이 바게닝 파워가 어떠냐? 공급자의 바게닝 파워의 힘이 뭐냐? 또 한 가지 빠진 게 뭔가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만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뭔가요? 대체제도 진입장벽 아닌가요? 대체 우리 기업 제품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른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뭔가요?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뭔가요?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뭐죠?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이건 뭘까요? 잠재적 진입장벽인가요? 자, 우리 요거는 마이클 포터 저기서 얘기하는 매력도라는 거는 Five Forces 모델인데,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느냐 나올 수 있죠. 한 개가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여러분 더 스마트한데 왜 생각이 잘 안 날까요? 예? 대체재 위협, 또 오늘 아침이라서 그런가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제가 그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춰서 몇 가지 제품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이거 일단은 걸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무슨 도박하는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좀 나올 것 같아서 좀 해놨습니다. 자, 세분 시장 평가의 세 번째가 기업의 목표와 자원이에요. 자, 자기 회사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근데 옆에 회사가 보니까 여기서 열심히 막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자기 회사의 목표는 다른데
여기 잘하는 거 보고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얘들이 잘하는 거는 전략도 잘 짰고 자원도 풍부하고 인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그만한 기업인데 따라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그 어느 정도 역량을 알고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기 회사 내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다고 판단하면 진입을 하면 되겠죠. 이제 비용보다 수익이 많을 때 진입해야 되겠죠. 자, 세분시장 평가도 그렇게 그 이슈가 되는 거는 없어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세분시장에 대한 평가가 끝났을 때 그 표적 시장 선택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차별 마케팅이 있습니다. 무차별 마케팅. 두 번째 차별적 마케팅.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 마케팅. 이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화살표를. 무차별 마케팅은 시장이 지금 시장 세분화를 했나요? 안 했나요? 시장 세분화를 안 하고 그냥 이 덩어리 전체를 우리가 접근해야 될, 공략해야 될 시장으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과거의 대량 생산 시대, 물건만 잘 만들면 그대로 다 팔리는 시절에 이런 마케팅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케팅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별적 마케팅에 보니까 시장을 몇 개로 세분했나요? 3개로 세분했는데 각 시장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1번 시장에는 예를 들어 저가 제품 같은 걸로 접근을 하고 있고 2번 시장은 이 방법하고 다른 기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죠. 예를 들어 뭐 광고 모델을 굉장히 유명한 광고 모델을 써서 이 시장은 공략해야 되겠다. 그리고 3번째 시장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차별화 포인트로 디자인을 굉장히 뛰어나게 해서 공략을 해야 되겠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차별적 마케팅은 뭔가요? 세분 시장 각각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시장을 세분화했어요. 시장을 세분화했는데 1번 시장, 3번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감하게 타겟팅을 하지 않았죠. 2번 시장만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번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죠. 1번, 3번 시장은 소위 말해서 자원과 역량을 봤을 때 그냥 접근이 어렵겠다. 포기한 거죠, 포기. 2번에만 자기들 회사에 역량을 투입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무차별적 마케팅. 자,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온 초코파이를 어떤 매장에 가더라도 다 있죠. 다 있잖아요, 이거. 근데 사는 사람에 따라 가격이 틀리나요? 아니죠. 다 똑같죠. 물론 뭐 그 대형 마트 같은 데서 할인 행사 같은 건 해요.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그냥 하죠. 공략을 하잖아요, 다. 자, 이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워낙 그 1974년부터 나왔는데 딱 40년 됐네요. 40년 됐는데 러시아나 이런 데에서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왜 제과업에 좀 집중하지 동양증권 같이 그런 사태를 맞이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업에 좀 충실을 했으면 좋은데 본업에 충실을 하지 않죠. 뭔가가 잘 되면 또 확장을 하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차별적 마케팅입니다. 자, 요거는 뭐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심한 경쟁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자, 그 초코파이도 여러 가지가 나왔죠. 잘 되니까. 롯데 초코파이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 거하고 대비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차별적 마케팅은 여러 개의 표적 시장을 선정해요. 각각의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했죠.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에 각각 적합한 마케팅 전략 믹스를 개발해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냥 대량 생산해서 시장 하나로 놓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비해서도 기타 부수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각각 다른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이 무차별 마케팅이나 집중 어떤 세분 시장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집중 마케팅입니다.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좀 소규모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죠. 자, 하나 혹은 소수의 작은 시장에서 니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누리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나는 특정 영역에 예를 들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마케팅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특정 시장에 속한 소비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데 있어서 잘 파고들면 강력한 위치를 점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이렇게 접근했는데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소비자의 트렌드라든가 선호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면 요 하나만 공략하다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빨리 1번 시장이나 3번 시장이나 다른 어떤 세분 시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은 집중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이거보다는 복수의 세분 시장에 접근하는 걸 선호하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까다롭잖아요. 소비 패턴도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한 개의 틈새 시장만 노리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제품 종류도 보면 여러 가지를 내죠. 뭐 저가도 냈다가 잘 되면 중가, 고가도 내고 그렇게 해서 세분 시장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 하는 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적 시장이 어떻게 할 거냐가 선택이 되면 이제 시장 공략 전략을 선택하는데 자, 여기서도 고려돼야 될 요소가 기업의 자원과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이 제품의 질이 어느 정도 동일하냐 균질적이냐 아니면 제품 구색이 복잡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수가 있죠. 제품의 질이 어느 정도 균일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무차별적 마케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품 구색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 좀 다른 전략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기타 경쟁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페이지를 아마 잘못 기재를 해서 다시 정정해 놨습니다. 221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한번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자, 이 구글의 타겟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사례긴 한데, 구글 사이트 들어가면 되게 이렇게 돼 있죠. 구글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이트는 뭘까요? 네이버 이거 어젠가 제가 했는데 뭐가 많죠? 많잖아요, 되게. 왜 그런가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많이 해놓으면 기업 네이버 입장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은 여기 전부 광고잖아요. 광고. 한번 피하고 끝. 뭐 이런 것도 실어주고. 그거 아닌가요, 이거? 두 번 피하고 끝. 이런 것도 실어주고. 뭐 많잖아요, 보면. 각종 뭐 회사 광고를 다 실어주잖아요. 다 실어주죠. 이게 다 광고 수입이에요. 네이버 입장에서. 구글 없잖아요, 아무것도. 메인 페이지 들어가면 있나요,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둘 다 하나는 미국의 시장에 주식 시장에 오픈되어 있고 네이버는 한국에서 놀라지 마세요. 시가총액이 최근에 급성장해서 엄청나요, 네이버가.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한국에. 네이버 시가총액이 여러분 포스코보다 주식시장에 네이버 주식을 다 팔았을 때 가치하고 포스코 주식 다 팔았을 때 가치하고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주가가. 네이버가 앞질렀어요. 말이 되나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포스코가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다 청산했을 때 공장하고 땅하고 무수히 많죠. 해외에도 많잖아요. 그 다 팔았을 때 청산 가치하고 네이버 다 팔았을 때 청산 가치하고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포스코의 청산 가치가 수십 배 될 거예요, 수십 배. 근데 그러면 시가총액은 왜 이렇게 네이버가 앞질렀을까요, 포스코를? 자,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기업과 소위 말해서 굴뚝 산업의 차이죠. 인터넷 기업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포스코는 어떤가요? 포스코는 4년 전, 5년 전에 주가가 피크를 찍었는데 지금 그 주가의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완전히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거죠. 굴뚝 기업과 인터넷 기업의 차이예요. 자, 시가총액 구글과 네이버의 시가총액 차이가 네이버가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구글에. 한국의 간판 인터넷 기업이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광고 수입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메인 화면에 광고 하나도 안 실었는데 왜 구글이 광고 수입이 더 많을까? 광고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광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초기 화면의 대부분을 흰색의 여백으로 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전에 미술 시간에 배웠을 때 한국의 미술은 전통 미술은 여백의 미가 어떻고 막 그걸 강조했는데 오히려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 그런 거를 더 살렸죠. 아이러니하죠, 이런 거 보면. 아이러니하잖아요. 동양적인 미라는 거는 여백의 미가 어떻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은 이렇게 여백의 미가 아니라 복잡성에 의해서
단기적인 광고 수입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 있는데 구글은 아니라는 거죠. 검색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75%의 검색 점유율을 아직도 보이고 있는데 독점이죠, 독점. 전 세계에 나가면 구글이 압도적이죠. 왜?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내가 검색하러 구글 사이트 들어갔을 때 옆에 복잡한 광고 있고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한 거죠. 타겟팅을 거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소비자의 자기 선택에 의한 타겟팅을 이용한 광고 전략이죠. 애드워드예요, 애드워드. 애드워즈 있고 애드센스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애드워즈, 애드센스 타입이 있는데 애드워즈죠. 여기 딱 들어가서 처음 메인 화면에는 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 뭐 정보 시스템 중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여기 딱 들어가 검색을 딱 치고 들어가면 이제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옆에 있는 거 낚여갖고 잠깐 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이 광고 사이트에 가서 구매를 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근데 이건 어떤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정보 시스템에 뭐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검색어에 치고 들어갔을 때는 이제 옆에 쭉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그거는 이용하거나 제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를 통해서 매출이나 수익의 창출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자, 이게 자기 선택에 의한 타겟팅을 이용한 광고 전략이죠. 자, 기타 M&A를 통해서 뭐 추가적 했다. 이건 부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타겟팅의 승부에서 구글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타겟팅이 이제 그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포지셔닝인데 포지셔닝은 요거부터 한번 보죠.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자사의 포지션을 기억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사실 기억에 남는 광고가 별로 없죠, 여러분. 하루에 인간이 광고에 노출되는 게 여러분 그 얼마 정도 될까요? 횟수로 하면 광고에 그 정확한 통계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0개를 넘어가요. 1000개를. 직접 간접적으로 이 광고에 접하는 게 한 사람이 1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0개 정도. 뭐 템플 스테이에서 거기 있으면 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조사하면 그렇게 광고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근데 기억하는 거 그거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꿈자리가 뒤숭숭하겠죠. 다 기억하면. 인간이 다 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광고를 많이 봐도 인식 속에 있는 거는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헛된 데다가 돈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머릿속에 인식하는 거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자, 자기 회사 포지션을 기억시키는 과정,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세분 시장에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어떤 자리에 위치시킬 건가요? 우리 회사 제품은 우리가 여기를 계속 공략해서 광고를 하고 판촉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급 브랜드라고 계속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지만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은 저거는 고급 브랜드라기보다는 고급 브랜드를 좀 흉내낸 약간 중가 상품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위치예요. 진로 소주, 빙그레 아이스크림.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오버랩 돼서 나오죠, 이게. 나오잖아요. 빙그레 아이스크림 하면 한국의 아이스크림 회사 중에 뭐 괜찮은 회사가 이렇게 대부분은 생각을 하지만 또 아닌 사람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뭔가 인식하는 게 있죠. 진로 소주 하면 인식되는 게 있죠, 자기 머릿속에. 진로 소주 하면 잘 모르죠, 여러분. 참이슬 하면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자, 이 소비자 입장과 기업 입장이 조금 다른데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제품을 재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 의사 결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마음속의 특정 위치에 저장한다고 그랬는데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할 때 우리가 복잡하고 고가 제품 살 때는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매 순간마다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구매를 할 때가 많은데 만약에 그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마음속의 특정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죠. 아이스크림 제품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몇 개의 카테고리로 묶는 경향이 있어요. 몇 개의 카테고리로. 저 같은 경우는 떠먹는 아이스크림 아니면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아니면 콘 형태 같은 거를 많이 사들고 오면 욕을 먹으니까 그 막대에 있는 거 간단하게 숨어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 고급이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시장 가다가 보면 50% 정도 할인해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아니면 유명 하겐다즈나 베스킨이나 이런 데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 아니면 다른 어떤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자, 기업은 소비자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사에 비해서 최대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소비자가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서 한번 기억하게 되면 그거를 깨트리기가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마케팅 믹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까지 못 갈 줄 알았는데 나왔네요. 구체적으로 포지셔닝 방법이 뭐냐 그러면 특정 제품의 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맥도날드 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나요? 아, 제가 여기까지 못 갈 거라고 얘기한 거는 이 제품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하면서 들고 오면은 이거는 안 되잖아요. 제품하고 이 강의 내용하고 관련되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와야지 이걸 그냥 갖고 왔다는 건 여러분한테 주려고 갖고 온 게 되잖아요.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관련 없는 거를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제가. 누가 신고하면 끔한 게 잘못 주고 욕을 먹어요, 제가. 자, 맥도날드 하면 저가 햄버거 딱 포지셔닝이 돼 있죠.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면 싸잖아요. 점심시간에 가면 런치 세트, 제가 맥도날드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가의 좀 그 햄버거라는 게 인식이 돼 있어요.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이 있죠. 후라보노 하면 뭔가요? 후라보노 하면 그냥 시간 심심할 때 씹는 껌으로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죠, 우리가.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입냄새 제거할 때 그 양치질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양치질을 할 수는 없으니까 후라보노 껌 같은 거 하나로 입냄새를 제거하는 거.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죠. 게토레이 하면 갈증 해소 음료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존슨앤존슨 베이비 샴푸. 특정 사용자 집단이 있습니다, 이거. 자, 이게 포지셔닝 방법이에요. 제품의 속성으로 포지셔닝 할 거냐? 추구하는 편익으로 할 거냐? 사용 상황, 운동 후에 땀이 날 때 마시는 음료, 이런 사용 상황으로 포지셔닝 할 거냐? 아니면 특정 사용자 집단으로 포지셔닝 할 거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 전략의 수립 과정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자, 포지셔닝 전략 수립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리가 좀 이제 중간고사를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혹시 오늘 여기까지 한 거 중에서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자, 그러면 시험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촬영은 뭐 여기까지 이제 끝난 것 같고,